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의 역사에 관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르도 와인이 영국 왕실의 사랑을 받으며 어떻게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그 배경엔 흥미로운 상속녀의 러브스토리도 있고요. 또한 보르도 와인이 백년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갈등의 도화선으로도 등장합니다. 단순한 와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는 숨겨진 권력 다툼과 반전의 역사까지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로 떠나보실게요. 보르도 와인과 부르고뉴 와인은 세기의 라이벌이자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죠. 와인 애호가들은 종종 부르고뉴 파냐, 보르도 파냐를 두고 자신의 와인 취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둘의 와인은 맛과 스타일만큼이나 그 역사적 배경도 굉장히 다른데요. 부르고뉴는 성직자들이 일구어낸 와인이었다면 보르도는 태생부터 부유한 항구 도시로 영국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와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프랑스의 도시인 보르도가 영국 왕실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여러 영토가 공국으로 나누어 있었고 일부 영주들은 왕보다 더 많은 권력과 재산을 지니고 있기도 했죠. 보르도는 당시 아키텐이라는 매우 부유하고 넓은 공국의 중심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 공국의 유일한 상속녀였던 엘레오노르가 보르도와 함께 잉글랜드 왕실로 가게 되면서 이 지역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유한 아키텐 공국의 상속녀 엘레오노르는 원래 프랑스 왕 루이 7세의 아내가 되어 프랑스 왕비가 됩니다.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초반부터 순탄하지 않았다고 해요. 엘레오노르는 부유한 공국의 상속녀답게 자유분방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문화적, 예술적 소양도 높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엘레오노르는 아키텐 공국의 풍부한 문화와 미식 전통을 프랑스 왕실에 전파한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죠. 프랑스 오뜨기즘 미식사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거론됩니다. 엘레오노르는 아키텐 지역의 대표 와인인 보르도 와인을 굉장히 사랑했고요. 그래서 프랑스 왕실과 귀족에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프랑스 고급 요리의 대표 식재료인 거위간, 푸아그라, 송로버섯, 트러플 등을 소개한 장본인이었어요. 또한 예술과 음악, 문학 등에서도 아키텐 공국의 풍부한 전통을 프랑스 왕실에 전하며 왕비로 재임하는 15년간 프랑스 궁정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루이 7세는 매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루이 7세는 검소하고 경건한 성격으로 프랑스 왕실의 복잡한 정치와 미식 문화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알려집니다. 그는 왕위를 물려받기 전부터 수도원 생활을 하며 종교적 열망을 키웠던 인물로 왕이 된 후에도 검소하고 보수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했죠. 아키텐의 부유함과 화려한 문화에 익숙했던 엘레오노르에게 이러한 프랑스 왕실의 검소한 생활은 크게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또한 당시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키텐 공국이나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에 비해 약세였고 특히 루이 7세의 통치하에서는 군사적 패배와 정치적 실패가 겹치면서 왕실 재정마저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실에서는 엘레오노르의 화려한 생활이 눈에 가시였죠. 이처럼 둘 사이의 성격과 생각의 차이가 컸고 또 귀족들 사이에서 둘 사이에 아들이 없다라는 비난까지 일면서 엘레오노르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잉글랜드의 젊고 매력적인 귀족 헨리 플랜테저넷이 등장합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프랑스 내에 노르망디 공국이 세운 왕국으로 프랑스 왕의 신하 국가였지만 헨리는 앙주백작인 아버지와 노르망디 상속녀인 어머니 덕분에 넓은 영토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유력 귀족이었어요. 헨리가 프랑스 왕궁에 인사를 오면서 엘레오노르와 눈이 맞은 건데요. 당시 종교법에 따르면 루이 7세와 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엘레오노르는 우리는 원래 가까운 친족이라 결혼이 애초에 성립될 수 없었다고 주장해 혼인 무효를 얻고 2달 만에 헨리와 결혼을 해 잉글랜드로 떠났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헨리가 결혼 2년 만에 삼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잉글랜드 왕위에 올랐다는 건데요. 이렇게 엘레오노르는 다시 한번 왕비가 되며 아키텐 영토와 보르도까지 잉글랜드 왕실의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르도가 잉글랜드 왕실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보르도 와인은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프랑스 왕실에서 보르도 와인의 입지는 엘레오노르 왕비의 입지만큼이나 다소 애매한 것이었는데요. 프랑스 왕실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리 근처인 샹파뉴 와인이나 성직자들이 일군 부르고뉴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엘레오노르는 아키텐 공국의 풍부한 미식 문화를 잉글랜드로 다시 가져가면서 프랑스 왕실에서보다 오히려 잉글랜드 왕실에서 더 큰 사랑과 대접을 받았죠. 보르도 와인 또한 프랑스 왕실에서보다 잉글랜드 왕실에서 더 깊은 사랑과 애정을 받았습니다. 보르도는 약 300년 동안 그렇게 영국령으로 남게 되었고 잉글랜드 왕실은 보르도 와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보르도 와인은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었으며 잉글랜드인들은 보르도 와인을 클라레 혹은 클래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명칭은 프랑스어 클레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맑고 밝은 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초기 보르도 와인이 오늘날의 보르도 와인보다 더 옅고 맑은 색을 띠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여전히 영국에서 데일리용 보르도 와인을 부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르도 와인은 잉글랜드 왕실의 지지 속에 빠르게 성장하며 유럽에서 명성을 쌓았고 특히 잉글랜드 궁정의 귀족들과 상류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가 엘레오노르가 사망한 지 약 200년 후 프랑스와 영국을 영원한 앙숙으로 만들어 놓은 백년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백년 전쟁 이전까지는 두 나라는 딱히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진 않았어요. 두 왕실은 친척 관계였고 영국은 프랑스의 봉신으로서 그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오늘날과 같은 국가적 정체성이 강하게 자리 잡힌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 전쟁이 100년 이상 이어지며 양쪽은 너무도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게 서로를 공격했고 그 이후로 프랑스와 영국은 오랫동안 앙숙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백년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는 약 300년 만에 보르도를 다시 되찾게 되죠. 무려 116년간 지속되었던 백년 전쟁, 그 시작은 왕위 계승 다툼에서 비롯했는데요. 프랑스와 영국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당시 프랑스 왕위 계승 순위에 있어 잉글랜드 왕이 앞서 있었죠. 하지만 프랑스 왕위가 목의 직계로 이어지지 않고 반계로 프랑스 쪽으로 계승이 되면서 잉글랜드 왕이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프랑스의 신화 국가에서 탈피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결국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를 상대로 무역 보복을 시작하며 전쟁에 도화선을 당겼습니다. 프랑스 왕 또한 이에 대응해 아키텐 지역을 몰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거죠. 아키텐 지방, 특히 보르도는 이 전쟁의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엘레오노르가 잉글랜드로 가져간 아키텐 지방은 영토가 넓었고 그 중에서도 보르도는 영국 왕실의 지원하에 명실상부 유럽에서 가장 큰 와인 수출지로 성장한 상태였어요. 연간 약 4,770만 리터 이상의 보르도 와인이 영국으로 수출되었는데요. 이는 현재 와인병 단위로 환산하면 약 600만 병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와인이 수출되었으니 보르도가 잉글랜드에게 얼마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었는지 알 수 있죠. 특히 와인 수출로 발생하는 세금 수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401년부터 1413년까지 보르도 와인 수출로 인한 연간 평균 세수는 약 1050파운드였으며 이는 소금이나 꿀 같은 주요 수출 품목보다도 훨씬 높은 세금 수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의 보르도에 대한 애정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섰는데요. 애초에 프랑스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보르도 와인은 영국 왕실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발전했으니까 말이에요. 그 결과 보르도 와인은 잉글랜드 귀족과 왕실을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와인까지 되었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백년 전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보르도 와인이 부각되었고 와인 전쟁이라고 별칭이 붙을 만큼 보르도 와인은 전쟁의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무려 100년 이상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는 거의 무력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전쟁의 막바지에는 프랑스가 영국의 굴욕적인 서약을 맺기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프랑스 왕세자 샤를 7세는 성에 갇혀있는 상태였고 그의 아버지 샤를 6세 또한 이미 정신적, 건강적 문제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약에 따르면 승승장구하던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던 잉글랜드 왕 헨리 5세가 샤를 6세의 딸과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샤를 6세가 사망하면 헨리 5세가 프랑스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내용이었죠. 이처럼 헨리 5세에게 왕위 계승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점령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 듯 보였지만 상황은 말도 안 되게 반전되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는 마치 소설 속 주인공처럼 놀라운 인물이었어요. 프랑스 동레미라는 작은 마을 출신의 문맹의 16세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프랑스를 구하겠다고 전쟁에 직접 나서게 된 거죠. 전투 훈련은커녕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잔다르크였지만 그녀는 정규 프랑스군을 이끌고 잉글랜드군을 차례차례로 격파하며 잉글랜드군이 장악했던 요새들을 하나씩 탈환해 나갔습니다. 잔다르크는 풍부한 사료와 교차 검증이 가능한 자료로 철저히 기록된 인물이지만 그녀의 등장은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에게도 여전히 신비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평가되죠. 잔다르크 덕분에 샤를 7세와 프랑스는 전세를 역전시켜 잉글랜드가 점령했던 영토들을 차례로 되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년 전쟁의 마지막 주요 전투는 카스티옹 전투였는데요.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결국 보르도를 탈환하게 되죠. 당시 보르도를 끝까지 사수하던 잉글랜드의 존 텔벗 사령관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장렬히 전사했는데요. 당시 보르도 주민들은 300년 동안 잉글랜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적군처럼 느껴졌고 텔벗 장군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죠. 텔벗 장군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보르도의 유명 와이너리 샤또 딸보라는 와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와인은 그가 소유했던 포도밭에서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높은 보르도 와인이죠. 백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국인들은 여전히 보르도 와인에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도 보르도 와인은 꾸준히 영국으로 수출되었고 그 영향으로 보르도 와인은 오늘날까지도 영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보르도 와인의 명성과 인기는 단순히 품질 문제만이 아니라 백년 전쟁 시기로부터 시작된 영국인들의 깊은 애정과 향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보르도 와인은 영국인들에게 마치 빼앗긴 첫사랑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영국이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로 보르도 와인을 수입하지 못하던 시기에는 보르도 와인과 비슷한 와인을 찾아 헤매었고요. 그래서 포르투갈 와인 같은 대체품들을 발굴하기도 했지만 영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르도 와인에 대한 향수와 사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의 보르도 와인에 대한 열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지죠. 백년전쟁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보르도 외에도 프랑스의 주요 와인 생산지들이 전쟁의 배경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르도뿐만 아니라 샹파뉴, 부르고뉴 지역까지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사실 백년전쟁은 단순히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만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아르마냐파와 부르고뉴파 사이에 갈등이 얽혀 있었고 그로 인해 전쟁은 내전 성격을 띠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르고뉴 공국은 독립된 세력으로 프랑스 왕실과 대립하며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어 잉글랜드 편에서 싸웠었죠. 마지막에 잔다르크를 잡아서 잉글랜드에 넘긴 것도 부르고뉴파였고요. 물론 샤를 7세가 배신을 하긴 했지만요. 또한 잔다르크가 샤를 7세를 랭스 성당으로 데려가 정식 대관식을 치르게 한 일도 샹파뉴 지역을 백년전쟁의 중요한 배경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샹파뉴 와인은 오늘날의 스파클링 와인이 아니라 스틸 화이트 와인이었지만 샤를 7세와 잔다르크가 대관식 후 축배를 들었을 장면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로 넘어가면서 포도주의 상징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좀 더 근대적인 맥락에서 예술과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가 포도주의 품질과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와인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